올해 정말 시장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뉴스는 좀 계속 뭐 히토리 이슈니 뭐 금리 이슈니 하면서 늘 불안합니다. 자, 미국의 정부 셧다운과 미중 무역 갈등 다시 최근에 완화된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계속 겹치면서 신용 경색, 뭐 파산 뉴스, 올 10월까지만 해도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중요한 사실은 이 S&P 지수가 10월까지 무려 14%까지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소식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산타랠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말까지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산타랠리에 힘입어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그 지수에 힘입어서 내 종목 그리고 또 몰랐다가 이 지수의 산타랠리의 혜택을 보면서 수혜까지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얻어갈 수 있다면 대단한 꿀팁 방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차근차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산타랠리 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근거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페드의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 AI 중심의 투자 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투자 세제 혜택이 모여서 산타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근거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힘입어서 이번 랠리는 단순한 랠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기술주의 상승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그 구조적인 변화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까지,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와 산타랠리가 이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베이스부터 수혜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동성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산타랠리의 주인공, 그 흐름을 데이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산타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첫 단초, 그 증거들을 살펴볼 첫 번째 자료는요, 상업은행의 대출 리스, 충당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타랠리는 왜 충당금과 함께 살펴봐야 되느냐. 자, 이 그래프는 2000년부터 26년까지 미국 상업은행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둔 이런 충당금들이에요. 요거를 보시면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이런 것들,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 상태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은행이 진짜 위기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위기가 아니라면은 산타랠리의 리스크 요소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요거는 상업은행의 대손 충당금 총합이라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국내은행의 충당금, 그리고 녹색선은 소형 국내은행의 충당금입니다.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갑자기 2008년부터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파란색 선, 은행의 충당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리먼 사태가 있었죠. 부실대출 위험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은행들이 손실에 대비해서 자금을 엄청 확보를 한 거예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파란색이 증가폭이 가장 크죠. 이런 것들을 보고 충당금이 가장 손실에 대비해서 크게 확보를 해놨구나, 이거는 곧 위기구나 라는 거를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26년까지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는 또 코로나 위기가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충당금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특히 대형은행과 전체 상업은행의 충당금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올라갔을까? 비슷하게 다시 또 높아지고 있죠. 대손 충당금 높이가. 자, 그럼 이쯤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2008년대가 완전 종고점이었고요. 다시 코로나 이후에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올라가는 거. 근데 요 위치를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2008년 그때 당시에 최고점, 2020년의 최고점, 이 사이만큼의 높은 수준은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24년과 25년에 들어와서는 높긴 높은데 그만큼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객관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좀 위험한 건 맞는데 과거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료는 비트코인과 S&P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면서 지수를 파악을 해보는 건데, 여기 흰색 선 있죠. 흰색 선이 S&P 지수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비트코인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에 비해서 극도로 변동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성 자산이라고 인식이 되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지 아니면 회피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암호화폐 데이터가 등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 넘치는 유동성도 여전히 지금 좀 다소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하지만 비트코인 역시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낙관론의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흰색선 S&P 지수도 위에 고점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는 비트코인도 그리고 S&P 지수도 시장성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론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나 이 위험 자산은 글로벌 유동성과 투자 심리라는 이 공통적인 힘에 대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근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으니 조금 더 랠리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나 만에 하나 그래도 리스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둘의 괴리 있잖아요. 거리감을 봤을 때 이게 하락하는 괴리가 엄청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경고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구나, 약간은 뭐 위험한 듯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의 신호는 계속 우상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의 이동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빠진다는 거는 어쨌든 가장 공격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S&P 지수와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계속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급격하게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긴장해 볼 수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 산타 랠리가 오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일단 체크를 했어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낙관론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지표를 통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줄기를 따라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해서 설비 투자 비율이라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표를 보면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로축은 설비 투자 비용이 얼만큼 나와줬는가, 그리고 가로축은 시대별로 얼마만큼 늘었는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년부터 2002년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전에요. 요 TMT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 인터넷 닷컴 버블 있죠. 그때 시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갑자기 팍 증가했다가 확 꺼집니다. 이때 올라갔던 거는 캐파 증상,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인터넷 붐이나 통신망,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구축에 필요한 투자가 엄청 이루어졌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미끄러지죠. 그때 이렇게 미끄러졌던 이유는 수익성 없이 과잉 투자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20년부터 고개를 들면서 캐파 증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하면 과거에 닷컴 버블 때 투자만큼 서서히 이제 다시 캐파 증설의 수위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 TMT 버블 수준에 비하면 한 뭐 60%? 70% 정도 근접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위험 시그널 아닌가요? 그때도 망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랑 일단 지금이랑 조금 다른 시선은 있어요. 과잉이라는 관점에서는, 캐파 증설의 과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뭐 인프라, 메타버스 뭐 이런 것까지, 과거에는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AI 연산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때의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른 게, 이게 AI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을 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팁을 말하면은 그때랑 조금 다른 게, 그 빅테크 기업 M7들이 모조리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 이런 것들은 과거와 대비해서 봤을 때는 확연히 다른 거죠. 되는 사업에다가 물론 얘네들이 현금 창출력에 비해서 많이 투자하는 건 맞지만 몸집이 큰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방향으로 가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창출력이 없었던 과거와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분위기는 지금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을 점검을 해보면 과거에는 인터넷 통신망, 이 클라우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 맞으나 그때는 카펙스 설비 비중이 90%에 달했다면 뭐 지금 한 60, 70% 정도로 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몸집에 비해서 너무나 과잉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면 인프라의 패러다임 전환은 많은데 과거와 다르게는 지금 확실히 되는 곳에 덩치 있는 애들이 성장 잠재력을 기꺼이 투자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랠리와 나스닥 지수가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엔비디아나 아마존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대적인 투자는 또다시 한 번 더 힘을 실 수 있는 거, 이게 크게 버블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려는 나오지만 버블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정책과 이 거시적인 환경들이 전폭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 그 스콧 벤센트 장관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무언가에 발언을 했죠. 트럼프가 세제 개혁으로 2026년과 27년은 훌륭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까지 나서서 감세 정책이라든지 투자, 세제 혜택, 금리나 효과, 전체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주니까 이 넓은 유동성과 인프라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AI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빅테크들 위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거시적인 환경도 도와주고 있고 이 기대감을 선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들을 좀 찾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정부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 세제 혜택과 뭐 세금 감면 뭐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 지수도 같이 이끌어줬고 이걸 또 과거의 데이터를 연동해서 봤을 때 나머지 연말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S&P 500 1928년 이후에 데이터와 나스닥을 살펴봤을 때 그것들이 충분히 지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10월 초에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고객이 초반에 뭔가 조정이 온다, 약간 위기다, 변동성이다 했지만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중순부터 랠리가 분위기를 확 갈아탔죠. 그러다가 그럼 빠지잖아요. 예,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10월 연말이 되면서 강한 반등, 이거 V자 반등을 탁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나머지 세제 혜택이나 세금 감면 정책들로 인해서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요. 과거의 평균적 월말 랠리로 봤을 때도 이런 V자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흔들림 없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시 11월도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도 찾아봤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봤을 때 이 패턴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약세였다가 12일 중순부터 또 급격하게 상승세로 전환하죠. 다시 조정을 줬다 또 V자 반등이 탁 일어나 줍니다. 자, 이런 패턴들은 나스닥 100 10월 초에 저점이었다가 월말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은 그 과거에서도 계속 이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의 10월 말 기술주 랠리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신호다라고도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초반에는 둘 다 약세였던 움직임이 11월 월말로 다가갈수록 V자 반등이라고 했죠. 뚜렷한 랠리를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면서 10월을 마감했다는 게 이제 11월, 12월 기대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팁으로 왜 그러면 이렇게 연말 랠리로 갈수록 이런 패턴을 보여주나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10월 초에는 하락이 나와주는 거는 9월에 리밸런싱이라든지 실적, 매크로가 불확실하니까 약간 두려움 때문에 조정을 줍니다. 근데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또 중순되면서 매도 압력을 해소하고 다시 중순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와주는데 연말 랠리에 대한 선행이 이 매도 압력 이후에
다시 위험 자산으로 선호하는 현상을 흘러가면서 이렇게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은 보통 기관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관의 행동 패턴이 작은 후죽 흐름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팁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400, 600까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서 팬데믹 이후에 이 섹터별로 어떤 흐름들을 보이느냐 좀 점검을 해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뭘까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S&P 500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중형주가 파란색이고 초록색이 소형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게 대형주입니다. 이게 뭐죠? 거기 안에 있는 거, 돈이 어디로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AI, 클라우드, 반도체, 헬스케어. 이 고마진 업종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P 400 중형주는 원래 약간은 조정을 주는 움직임, 침체 시기의 움직임 보셨어요. 이게 이만큼 다 쏠렸다는 거예요. 이 각도가 얘를 못 따라가잖아요. 이 자금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성장이 약간 둔화됐다는 거. 여기서도 약간의 그 조정과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구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되는 데만 투자를 하면 되겠다. 계속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답이 나왔죠. 그래, AI 투자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해볼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그리고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정답이 나왔죠. 저희가 목이 털어져라 외쳤던 그 기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순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AI 인프라 반도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TSMC. 자, 요 기업들은 지금 카펙스 투자의 수혜, 집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 실적 뒷받침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넥스테라. 자, 요 기업은 재생에너지나 뭐 대규모 그리드, 스토리지 투자로 데이터 센터 산업용 전력 수요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LS 일렉트릭이나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렸죠. 전력, 인프라, 냉각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얘에 대한 수요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거기에다 우리나라로 치면 또 SK 오션플랜트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인프라, 구축, 전력망 이런 전체적인 수혜에서 투자 시 발주처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자기 뜬금없이 방산 로봇? 이게 왜요? 자, AI라는 틀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로봇도 AI와 접합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정학적인 요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곁다리로 방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목, 우리가 아는 종목이죠. 뭐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신보틱, 이런 기업들이 군사 측면에서, 로봇 측면에서 수요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결국에 국방도 정부 예산에 속하고, 또 그리고 이 현대화는 AI와 또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로봇의 자동화나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같이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제가 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류 자동화, 로봇, 소프트웨어, 대형 유통사가 장기 고객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어주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봤는데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조금 팁으로 드리면, 방산도 국가 예산, 정책 연동이기 때문에 하방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AI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자동화에 엮이면서 직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나머지 기업들, 자동화, 제조, AI에 필요한 기업들, 그리고 금융 완화 수혜주까지, 이건 저희가 폭넓게 볼 수 있는 범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또 구체적으로 좀 저의 견해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이 끝나는 대로 보시면 저희가 하단에 텔레그램방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게 100% 무료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라고 저희 공부방을 개설해놨으니까 내가 원하는 종목과 원하는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린 내용과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런 종목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또 차트랑 또 타점 포인트 잡아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못 담은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리포트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까지 한 번씩 진행하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까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날 발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올려드리는 꿀팁
종목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